전교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치 조처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비굴한 대북 우회를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은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비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정부가 북에 순응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상임위 합의가 안 되면 모레죠. 금요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법사위 관련해서 또 상임위 관련해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가겠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회의 그런 관행 13대 이후에 그런 위원장을 배분하는 그런 관행, 또 17대 이후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는 그런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왜 저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국회 개헌 빼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니까 그런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회를 행정부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한다면은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은 존중을 해서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죠. 법대로 하자라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국회법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말자, 준법하지 말자 이런 거죠. 관행이 중요합니다만 저는 관행이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잘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 뭐 관행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합의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까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있을 것인가? 그게 지난 총선에 국민들이 원했던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대 국회까지는 여당 1당이 단독 독식을 다 했습니다. 후반전 13대부터 배분하고 나눠먹기식으로 했는데요. 정합의가 안 된다면 저희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12일까지면 그러니까 12일까지라고 당 대표가 이야기한 건 일종의 최후 통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까지도 미래통합당이 이건 도저히 합의해 줄 수 없다 그러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네. 그리고 오늘 상임위 조정했지 않습니까? 숫자를. 네, 네. 그래서 정수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수 조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방금 전에 통과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국회 의사결정 방법은 다수결 이외가 네. 없습니다.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을 나눠먹기로 했는데요. 그 이전에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법 틀 내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이지 그것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나눠먹게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할 때 주장하고 180도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국민들이 과연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은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주장에도 수미가 일관해야 되는데 야당일 때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주장하고 또 여당일 때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주장을 하면은 네. 결국 국민들로부터 애면을 받는다. 저는 제가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였다면은 민주당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 전 구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자신 있으면 다 갖고 가십시오. 민주당이 다 갖고 국회를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십시오. 자,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 주장하고 하시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우리 정치를 상징하시는 대표하시는 만한 분들이 지난 한 10여일 동안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셨습니다. 오늘 60항쟁 33주년인데 잠깐 민주주의 언급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주주의 그 60 기념식의 기념사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이 다릅니다. 현재를 위한 선택과 미래를 위한 선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21대 국회가 먼저 갈등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대의민주주의란 이 기관으로서의 국회라는 게 국민들의 갈등을 가져와서 합의해서 한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입법부인데 합의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그랬고 오히려 갈등이 300여 분들의 입법기관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면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합의 기능이 화면적으로 너무 보면 약해요. 그렇습니다만 좀 깊숙이 질적인 면을 따져봐야 되겠죠. 국회는 말씀하셨다시피 갈등 집합소예요. 그리고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네, 역할을 하죠. 근데 조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수결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또 있겠습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결국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때는 별 수 없이 그것이 지고지순한 가치나 방법은 아니지만 결국은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소수 정당일 때는 그러니까 저희도 네. 그때 소수 야당일 때도 저희가 뭐 토론하고 때로는 저항도 하고 싸움도 했지만 결국은 표결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안 될 때는 의석수로 해라. 이것이 총선 때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네. 소수 정당이 반대하면 통과를 못 시킨다 법을 그러면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 본질이다, 가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렇게 정착된 관행을 무시하고 이걸 다 독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당이 민주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립과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부터 쭉 축적된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 그거는 이제 법안 처리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법안 처리할 때는 충분히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은 다수결로 가는 거죠. 그거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 이 소위 말해서 합의제가 아니죠. 이렇게 다수결이 지배하는 국회의 그런 운영 원리인데 그거는 법안 처리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원 구성은 다르다. 예, 원 구성은 지금까지의 관행 또 민주당이 과거 18대 때 81석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6개의 상임위원장을 갖고 갔어요. 그걸 인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무작정 생각합니다. 100%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미래통합당과 계속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요. 독식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법사위 문제인데 왜 법사위 문제를 저희가 주장을 하냐면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 최악의 국회라면서요. 18대 법사위에서 계속 법사위원장 발목을 민주당이 잡고 갖고 묻지마 갔어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게 없고 여야가 합의로 통과된 게 54건이라 자동 폐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 규정도 좀 바꾸자.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걸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인다 이렇게 말하죠. 북한이 왜 이러는지
어제 저녁에는 북한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우리를 규탄하는 시위 뭐 연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 장면 잠깐 볼까요? 네. 북한 수산리에서 열린 항의 집회랍니다. 네. 농업 근로자들이 탈북민 단체와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똑똑히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 이 시위는 북한 청년들도 길거리로 나와서 모든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전년지대에 달려나가서 그 똥개들하고 부추긴 놈들을 쳐 죽이겠다고 불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끊었고요. 뭐 좀 짐작가시는 게 있어요? 왜 이러죠 도대체? 우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 대북 전단 네. 그것을 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차마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굉장히 조잡해요.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근데 그러는데 그 뭐 그것 때문일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남북 분단의 역사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항상 쌓인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울진 삼척지구 공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68년도에. 그리고 한두 해 지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어요. 미얀마 아웅산 테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곧바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거든요. 적십자회담. 이런 것처럼 남북 관계는 좀 장기전이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관고하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이 오히려 다음 긴장 상태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평화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전략적인 거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정책도 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노태우 보수 정권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희일비하면서 서로 자극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네. 좋겠는데 북도 좀 저런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워낙 몇 년째 되니까 네. 내부적으로도 매우 힘든가 봐요. 예. 저런 낭떠러지 전략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사실 익숙한데 네. 이제 너무 달라졌단 말이에요. 2년 전하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만 봐도 참 그때 그 북한의 뭐 기본 자세는 저는 뭐 위장 평화 공세를 펼 때나 지금처럼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조장하는 주장을 할 때는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북한 정권 유지가 최고의 목표고요. 네. 그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다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저자세고 좋게 말하면은 이제 평화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내니까 2년 동안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네. 이런 겉으로 모습을 보였지만은 북한의 본질이 그렇다고 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국교의 봉사가 되고 또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역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르긴 보니까 몰라도 많이 힘들 겁니다. 예, 네. 경제적 굉장히 위기예요. 북한은 위기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항상 벼랑 끝 전술을 폈거든요. 대북 전단은 하나의 북한이 행동을 개시하는 하나의 그런 명분을 준 것일 뿐이지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온 북한 주민들을 다 동원해서 대북 규탄 성명을 하는 대남 규탄 성명을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저건 내부 결속력이다. 네. 그리고 남한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빨리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네. 저런 거 주민 그런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긴급 안보 간담회 열었는데 그중에 주요한 내용 한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불정적 대북 유화 정책과 국제 공조에 역행한 일방적인 대북 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외교 안보 특위를 구성해서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북 안보 정책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협력을 구하기 위한 그런 특위를 곧 발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가 말하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주권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 정권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항상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아부하는 듯한 발언, 또 북한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주권국가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또 북한과 군사 전력 면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을 갖추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교류 협력을 하라는 의미가 그게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지금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사실상. 성과는 그렇다고 북한이 자기들이 군사력 측면에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있지 않은데 함부로 이렇게 무슨 전면전이라든지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해서 갑자기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현충일 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고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대우를 하는 거, 마땅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현충일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그런 도발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들도 그 참석자 명단에서 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 눈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이 굴종이 아니냐, 굴복이 아니냐, 좀 당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투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죠. 평화가 곧 길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전쟁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북한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있어요. 북한이 2018년 4차 전원회의, 제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했어요. 그리고 경제 우선 정책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가뜩이나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어려운데 경제 개발 계획에 성과가 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2017년 이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했던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굴종적 외교를 뭐 중단하라 뭐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낡은 레코드판처럼 계속하는 얘기죠. 외교 안보 라인을 바꿔라 이런 것도 뭐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백승하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 해야지. 그래서 지금 북한은 요구하는 것이 미국과 관계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공단이라 좀 열어라. 이게 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왔던 건데 네.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항상 그렇듯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4년 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3년 전, 4년 전에 북한 뉴스를 그날 우리 9시 뉴스를 찾아봤더니 마침 4년 전 오늘 북한은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또 발사하면서 초저공 정밀 타격하겠다. 그때 뭐 툭하면 정근 비상사태 비상 대비하고 뭐 일촉즉발 가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화해 협력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화해와 협력을 해야 어떻게 되는데 할까요? 지금 꽉 막혔는데. 화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국제사회의 기준이 일관된 기준이 있잖아요. 네. 핵과 미사일 폐기해라. 그럼 화해 협력하고 경제 발전, 경제 개발하는데 도와주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고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량시켜 왔어요. 또 핵을 경량화시키고 소형화시키고 탄도화시켜가지고
북한의 군사력은 나날이 비대칭 전력은 나날이 지금 네. 강화할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선 힘의 우위에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봐도 사실 우리가 예. 굴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엎드려 굴복하다. 그 표현이 맞나 싶어요. 사실은 그냥 안으로 속은 터져도 그냥 우리가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고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을 끌고 오려는 결과가 오늘 이거예요.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다니까. 성과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고 네.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네.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한 노력은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안 하겠습니까? 하고 그리고 있죠. 성과가 없어요. 자, 이제 북도 좀 냉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한번 지난 2, 3년을 돌이켜 보면 4.27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하노이 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다시 회담을 하고 처음에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이 열렸죠. 물론 성과는 없이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관계가 좋아야 북미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북쪽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북에도 남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네. 북이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북 관계를 냉전으로 냉각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남쪽도 북쪽도 다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어쨌든 북한 문제 스스로도 본인들도 어떤 문제를 푸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막 저렇게 네. 강경하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청래 들어요. 의원님을 대북 특사를 한번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북한 북한의 당국자들 현실 앞에서 인식도 좀 문제고, 강의하실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북한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네.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북한이 사는 길이 뭔가 정권 차원이 아니라 북한 주민 차원에서 자기들이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하나만 고지해드리고 지난 월요일 저희 프로 출연하시는 김갑수 시사평론가가 대북 전단지와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과 관련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저희 사사건건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생방송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 좀 합니다. 전일 보육제입니다, 이번에. 기본소득 플러스 또 경제에서의 자유라는 어젠다를 또 냈었고, 이번엔 전일 보육제입니다. 볼까요? 그래프를 좀 올려주실래요? 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특히 일하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최소한 저녁 시간까지는 좀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전일 학교를 만들겠다. 그냥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만한, 제 질문은 딱 민주당이 내보일 만한 정책을 또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네. 사실 정책이 어느 당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또 네. 정책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유정자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저는 이슈 제기라고 보고요. 적절한 이슈죠. 예. 네. 어떻게 저것을 정말 현실화하느냐는 네.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농담 삼아 우리 동네 정치인들이나 우리 당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어둡게 한다. 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해야 대한민국이 날개를 단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할 해법을 가져오는 정치인이라면은 그 사람이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너무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예, 이거는 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정책위 의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다 아니 해주시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달나라에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 이분이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때 경제민주 하면서 보육 예산 이런 거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때 결국 보육 예산 가지고 국회 파행되고 결국은 거짓 공약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한테 예산 떠넘기고 뭐하고 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고 해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분은 연일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명명된 것을 던지고 있는데 기본소득제를 던지고 나서 지금 또 뭐가 없어요. 후속 조치가. 그럼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분 아니냐. 아니,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본소득은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기자들 앞에서 툭툭 이런 마치 단어 먹고 튀기처럼 이런 것만 던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후속 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때는 저는 네.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때는 민주당에서 모셔가지고 네. 총선 승리하는데 1등 공신을 1등 역할을 한 분을 저희가 그때 성공하지 그거 좀 못했죠. 진정성을 믿어주고 네. 또 이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에서 이걸 어떻게 정책화할 것이냐, 현실화할 것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아니,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런 듭니다. 당에서 네. 최저임금제조차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제를 반대한 게 네. 아니고요.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고용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최저임금제 소득주 성장 먼저 찬성부터 하시고 이런 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제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의 한 장면을 좀 볼까요? 그 보수의 참 뭐라 할까요? 대표 선수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는데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열렸고요. 네. 당적은 다르지만 뭐 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원희룡 지사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홍준표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네, 당 행사에 네. 인상적인 축사들 몇 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원희룡 지사님은 차세대 리더였지만 지금은 현 세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이니까. 아직 저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좀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저를 대표로 모시는 줄 알고 큰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고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문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날 연설에 나온 원희룡 지사가 누군가를 향해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는데요.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이길 거냐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 우리가 남의 집에서 잠시 들어왔다가 호적파고 나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의 승리, 용병, 남의 집에 잠시 들렸다 호적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는 두 분이 아니 근데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는 반 김종인 연대로 이렇게 연대가 되시는데 아니, 저 그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압니다. 반 김종인 연대. 아닙니까? 예. 네. 그 매우 가까운 걸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님은 매우 강하게 저 김종인 위원장을 비토하세요. 네. 그럼 뭐 이제 우리 장제원 의원은 삼선 의원이고 또 나름의 철학과 원칙이 있으니까 네. 자기 의원 기준에서는 그렇게 뭐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가 불가피하다라고 네. 조금 긍정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저 원희룡 지사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시고 장제원, 김무성 전 대표도 며칠 있다 모인다고 하고 거기에 홍준표라는 대선 주자가 반대 깃발 들고 있어서 단순한 흔들기가 아니고 매우 크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잘 몰라서 않고 여쭤봅니다. 예, 네. 지금 원희룡 지사 발언의 요지는 저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네. 우리 당이 살려면은 네. 원래 우리 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어 각성해서 우리 네.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우리한테 대권이라는 기회가 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강조를 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신감도 불어넣어주고 네. 또 보수가 지난 우리 현대사에서 이룩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자신감을 불러주고 우리가 좀 힘을 내서 한번 뭉쳐서 한번 싸워보자. 네.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지 저것이 뭐 김정인 위원장을 비판하거나 뭐 비토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저는 네. 봅니다. 아니 그림 보다 보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
사이에 딱 앉아 계시네요. 예. 아니, 제가 이제 네. 그 미래 혁신 포럼을 20대 때도 했고 네. 21대 때도 회원인데 네. 사선이 됐다고 고문이라고 하면서 축산하라고 앞에 앉히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 네. 영광스럽게 대선주자 사이에 앉게 아니, 뭐 됐습니다. 이제 언급되실 연배가 되셨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하는 정책은 진보의 아류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수가 바뀌는 시대상을 반영해 보수가 가야 할 방향입니까? 먼저 여쭤보고 미래통합당의 정책 방향이라 나중에 듣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보수나 진보나 좌나 우나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민주사회라는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 경쟁에서 뒤처진 분들 또 정말 어려운 분들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제도라든가 또 사회안전망 제도를 위해서 도와줘야 네. 우리 그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뭐 기본소득이든 뭐 전일 보육제든 이러한 정책이 꼭 진보 좌파 또 민주당의 네. 아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네. 과거에 또 보수 정부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했고요. 또 뭐 북방외교도 했고 그래서 또 저 국민연금제도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민주당의 정책이고 의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은 그게 보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진보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너무 말이 많아요 지금. 다언이 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캐러반의 지혜라는 게 있죠. 모래바람이 불 때는 그리고 갈 길을 잃었을 때는 잠시 멈춰서서 기다려라. 바람이 멎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나침판을 들고 가라. 이런 네. 말이 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마구 던지는 카드예요. 필승 카드는 단 한 장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보수를 재건하고 당을 재건하려면 캐러반의 지혜처럼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막 던지는 카드다. 그래서 마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화점 사장 같아요.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중하게 좀 기다리면서 네.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미래통합당이. 만약 그 미래통합당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나 안 하고 매일 입 다물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저분을 왜 모셨을까? 저 당은 알겠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요? 장제원 의원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대요. 뭐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네. 이들 굉장히 비판이 많더군요. 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